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네일샵을 운영 중인 50대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전 웃기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죠.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혼자 품기엔 벅찬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것이 드디어 시원하게 싹 풀렸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악한 씨를 뿌린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이 어떻게 20년의 한을 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주 통쾌하게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말이에요. 딸의 치밀함과 냉철함에 저도 놀랐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제 피를 물려받은 딸 덕에 복수를 끝내고 온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년간 딸 하나 보고 살아온 싱글맘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과 헤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죠. 딸이 8살 때 전 남편과 헤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이 우리를 떠났다고 해야겠네요. 그때 딸과 전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은행 잔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 보증금마저 빼서 도망간 바람에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는 아주 먼데 일하러 가셨어. 나중에 선물 들고 올 거야. 거짓말이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용 기술을 배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딸은 혼자 학원을 전전하며 외롭게 자랐죠. 아침에 김밥 한 줄 사주고 나면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월세방을 전전하며 이사를 10번도 넘게 다녔어요.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짐 싸서 더 싼 곳으로 옮기고 또 올려달라 하면 또 옮기고 그래도 딸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 노력했죠. 엄마 또 이사가? 재밌겠다. 딸이 억지로 밝게 웃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저당만 계속 다니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건 그 아이 나름의 배려라는 걸 다 알았거든요. 딸은 제 고생을 보며 일찍이 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버이날 직접 만든 카드를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엄마 손 안 아프게 해줄게.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4년 전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네일샵을 열게 됐어요. 비록 작지만 제 가게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개업식 날 딸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전 남편은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진심 하나 없는 연기였겠지만요. 중소기업 영업부장이던 그 사람은 말솜씨가 좋았어요. 첫 만남부터 달콤한 말로 저를 녹였죠.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행동인데 말이죠. 영숙씨,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25살. 연애 경험도 별로 없던 저는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죠. 퇴근길에 꽃다발 사들고 기다리고 주말이면 드라이브 데려가고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초 3년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다면서 볼에 뽀뽀하고 저녁엔 서툰 솜씨로 만든 제 밥이 제일 맛있다면서 싹싹 먹어주고요.
하지만 딸이 태어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애 좀 조용히 시켜. 짜증나게. 또 기적이야? 냄새 나잖아. 아니 종일 애만 보면서 집이 이 모양이야? 회식이 잦아지더니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카드값은 늘어만 갔습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영업일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 사람 변명은 항상 일이었죠. 저도 바보같이 믿었고요. 그러던 중 제가 둘째를 유산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도둑 든 것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통장도 심지어 제 결혼 예물까지 다 사라졌죠. 식탁 위에 쪽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다른 사람 생겼다. 잘 살아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끝이 그렇게 끝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다른 사람은 자주 가던 룸사롱 여자였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집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더군요. 기가 막혔던 게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도망간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8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말려보고 싶었어요. 11년을 함께 산 정이 있으니까요. 아니, 이 딸이라도 생각해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요. 수소문 끝에 그 룸사롱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냈어요. 누구세요? 저 박진호 씨 부인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문이 열리자 그 여자가 있었어요. 28살,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뭐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거실을 둘러보니 제가 결혼 초에 아껴 쓰며 모았던 돈으로 산 것들이 질비했어요. 순간 제가 걸치고 있던 낡은 코트와 그 여자의 명품 원피스가 대비돼 보였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글쎄요, 뭐 일하러 나갔겠죠. 부인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진호 오빠가 언니한텐 이미 마음이 없다니까. 우리 딸이 있어요. 당신 남의 가정 깨는 거라고. 8살짜리 애가 아빠를 찾는데. 그래서? 딸 핑계로 남자 붙잡으려고? 순간 열이 확 올랐지만 참았어요. 그 인간이 가져간 돈 다 제가 번 돈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도 있고. 그럼 잘못 관리한 언니 잘못이지. 이미 나한테 다 줬는데 뭘 어쩌라고. 그 여자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명품 시계 박스와 편지 봉투였죠. 이거 봐. 어제 오빠가 사준 거야. 1,000만 원짜리. 그리고 이 편지도 읽어볼래? 편지를 펼쳐 보였어요. 전 남편의 글씨가 분명했죠. 내 인생에서 진짜 사랑은 너뿐이야. 정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평생 너만 사랑할게. 어때요? 직접 보니까. 살면서 이런 편지 받아본 적은 있을까 모르겠네. 그 여자가 너무 당당하게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그러던데 언닌 재미없대. 살림만 하느라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대. 볼수록 정 떨어진다고.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제가 주차장에서 토하며 힘들어할 때도 그 인간은 그 여자와 놀고 있었던 거예요. 유산했다며? 오빠가 오히려 다행이라던데? 애 하나도 벅찬데 둘은 감당 안 된다고.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주일 전 유산한 아이가 그 사람에겐 다행이었다니.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구나 싶었죠. 집을 나오기 전 그 여자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어요. 언니, 남자가 떠났으면 깨끗이 보내줘야지. 이렇게 찾아와서 구걸하는 거 진짜 추해.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어? 남자가 아니라는데 그만해야지.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 통장에 돈 좀 더 있다며.
그것도 정리해서 가져온대. 사업 자금 필요하거든. 사업? 웃기지도 않네. 누구 맘대로? 우리 같이 사업할 거야. 오빠 진짜 능력 있거든. 언니는 몰랐겠지만.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딸에게는 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새엄마가 생겼다는 것도,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저는 딸과 둘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일방적으로 법원에 제출했고 양육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들과 인연을 끊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루는 딸이 눈치를 챘는지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야.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저는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딸은 아빠 없이 자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끔 학교 행사에서 아빠들이 오는 걸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걸 봤죠. 중학교 2학년 때 딸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나 거짓말했어. 친구들이 아빠 뭐 하냐고 해서 그냥 해외에서 일한다고 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쁜 거짓말 아니야. 미안해, 엄마. 엄마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이런 거짓말까지 해서. 그날 딸을 꼭 안고 함께 울었어요. 특히 딸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유독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를 고3 때 알게 됐죠.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라도 잘해야지. 잠 좀 못 자면 어때?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면 엄마 부담 덜어드릴 수 있잖아. 정말 기특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 등골 빼먹을 나이에 우리 딸은 벌써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진학했어요. 그때도 저랑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게 마음이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 붙었어.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온 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딸은 대학 내내 학비는 장학금으로 용돈도 과외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딸이 첫 월급 타서 제게 준 선물은 비싼 핸드크림이었어요. 엄마 이거 발라. 엄마 손 거칠어진 거 보기 싫어. 더 비싼 거 사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딸이 사준 거면 엄만 다 좋아. 우리 딸이 번 돈으로 산 첫 선물인데. 그때 딸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거친 손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마, 이제 진짜 좋을 날만 있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약속. 직장에 다니면서도 딸은 제 걱정뿐이었죠. 그러다 회사 건강검진차 대학병원에 갔다가 지금의 사위를 처음 만났다고 해요. 처음 제게 그 이야기를 수줍게 꺼냈죠.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 시작 단계야. 진짜?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아유, 엄마가 더 떨린다. 의사야. 신경외과 전문의. 나보다 4살 많아. 진중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 처음엔 걱정했어요. 의사면 집안도 좋을 텐데 우리 같은 집안을 받아줄까 싶어서요. 첫인사 오던 날 사위는 정장 차림으로 저에게 꽃다발까지 들고 왔어요. 과묵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선하고 따뜻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꽃 받으세요. 어서 와요. 아유, 오느라 힘들었죠. 꽃 선물을 다 받아보네. 고마워요. 어머님, 혼자서 서연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어요. 보통 첫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레지던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젊은 나이에 고생 많이 했겠네요. 혼자 외로웠겠어. 서연이 만나서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해요. 어머님도 제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고 싶습니다. 아들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말씀도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나중에 들려준 얘기론 사위가 병원에서 차를 한 잔 마시자며 먼저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거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결혼 준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이한테 불편한 거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게 준비하다가 혹시 친척 어른들이 보시면 이제 서연이랑 저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셋이 가족인데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위가 허례허식은 싫다며 가족끼리만 식사하자고 했죠. 그런 소탈한 모습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사위는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서연이가 불고기 한다고 아침부터 난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맛은 안 날 것 같은데 비싼 고기 버리면 어떡하죠? 아유, 못 살아. 주말에 둘이 보내야 할 텐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더 자주 뵙고 싶은데 아무 때나 오세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죠. 남편 같은 것 없어도, 아니 도리어 없어서 더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사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아파트 한 채 알아봤는데. 괜찮아, 난 여기가 편해. 둘이 재밌게 살아야지. 나 신경 쓰지 마. 서연이가 장모님 혼자 계신 거 늘 걱정해요. 가까이 계시면 저희도 안심되고요. 딸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는 애교를 부렸죠. 엄마, 그래, 우리 가까이 살자. 매일 잠깐이라도 엄마 보게 해. 이렇게 따뜻한 사위와 딸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떠난 게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 싶었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나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목소리도 기억 못하는 거야? 나 진호야, 서연이 아빠. 지금 무슨... 아니, 왜 갑자기 연락한 거예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서연이가 결혼했다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동창을 통해 수소문했다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의사랑 결혼했으면 진짜 축하할 일이네. 우리 딸 정말 잘 됐구나. 우리 딸? 20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우리 딸이라고요? 허! 뻔뻔하네.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딸이 결혼했는데 아빠가 축하해줘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라는 그 소리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야, 그래도 사위 인사는 받게 해줘야지. 의사라며.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서연이 의견도 들어는 봐야지. 그때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왜 연락했는지. 돈이었죠. 또 돈. 그래, 서연이한테는 물어는 볼게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인간은 하나도 안 변했더군요. 저녁에 딸이 집에 왔길래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아까 낮에. 뭔데? 무슨 일인데 말을 못해? 오늘 네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순간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 뭐래? 뻔뻔하게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한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만 뭐라고 했어? 일단 너한테 물어보겠다곤 했지. 엄마가 결정해버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이 선 듯 말했어요. 만나게 해줘, 엄마. 뭐? 서연아, 진짜로? 응. 11월 5일 우진씨 병원으로 오라고 해. 평소 아빠 얘기만 나와도 듣기 싫다면서 화내던 딸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너 정말 괜찮겠어? 엄마,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한 번쯤은 정리하고 싶어. 딸의 눈빛이 묘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 뭔가 결연한 눈빛이었죠. 다음 날 딸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위도 함께였죠. 엄마, 어제 얘기 다시 하고 싶어서 왔어. 이 사람도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래, 앉아. 정서방도 들었어? 네, 어머님. 그 서연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사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 서연이가 아버님 만나는 거 저도 찬성했습니다. 왜? 아니,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아니, 난 자네한테까지 피해갈까봐 걱정돼서. 전 괜찮아요. 서연이가 평생 마음에 묻고 살 순 없잖아요. 한 번은 정리해야죠.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실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 찾아봤었어. 뭐? 왜? 그냥 왜 우리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더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간 적도 있어. 근데 이미 10년 전에 그만뒀다더라. 횡령으로 고소당할 뻔해서 도망갔다고. 그때 알았어. 아빠는 처음부터 책임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때문이 아닌 걸 알았어. 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보고 완전히 정리할 거야. 근데 왜 병원에서 만나? 거기가 안전해. CCTV도 있고 사람도 많고 혹시 무슨 일 생겨도 이 사람이 있잖아. 사위가 힘을 실어주듯 덧붙였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장모님. 걱정하실 일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딸은 바로 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너무도 당당한 목소리였죠. 아빠, 11월 5일 오후 2시 병원으로 와요. 거기서 뵙죠. 불안했지만 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보다 더 똑부러지고 현명한 아이였으니까요. 오케이, 그날 보자, 딸. 거기 우리 사위병원이지? 이야, 기대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들뜬 목소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치가 떨리기도 했어요. 의기양양한 특유의 목소리만 들어도 옛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사위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서연이가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것 있으세요? 무슨 준비? 나한테도 아무 말을 안 해줘. 오지도 말라 그러고. 그래요? 아니, 자꾸 누구랑 통화하고 서류 같은 걸 정리하더라고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딸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전 남편에 대해 알아봤죠.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 중에 법무법인에 다니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도움을 청했죠. 혹시 박진호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인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지금도 여러 여자를 만나며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요즘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다닌다던데. 특히 최근엔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고 자랑하면서 투자금 모은다더라고요. 자기 사위가 대학병원 의사라서 병원 증축 관련 내부 정보가 있다나? 그래서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라고. 뭐라고요? 딸 이야기를 한다고요? 딸까지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었다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이 딱 맞았죠. 바로 이 얘기를 딸에게 말해줬는데 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며칠 후
사위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장인어른이 지금 사는 여자가 한 명이 아니래요. 뭐? 등록된 주소지에는 40대 여자랑 살고 또 다른 오피스텔엔 30대 여자가 있대요.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더 충격적인 건 3년 전에 투자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대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이 왜 갑자기 전 남편을 만나겠다고 했는지. 정서방, 서연이가 뭔가 준비하는 거 맞지? 나도 오늘 주변에 알아본 이야기 해줬더니 서연이가 괜찮다면서 놀라지도 않더라고. 난 걱정돼 죽겠는데. 근데 저한테도 자세히는 안 알려줘요. 그냥 믿고 기다리래요. 저도 믿어보려고요. 전 남편과 만나기로 하기 이틀 전 딸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엄마, 모레 절대 병원 오면 안 돼. 알았지? 서연아, 도대체 뭘 하려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엄마도 가서. 아니야. 엄마가 오면 일이 더 복잡해져. 제발 집에 있어. 나 믿고.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겠어? 정서방 일하는 병원인데. 엄마, 20년 동안 우리 참고 살았잖아. 이제 끝날 때가 됐어.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놀랐어요. 전 남편을 만나기로 한 날, 저는 딸 말을 어기고 병원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몇 시간 전부터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딸과 전 남편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후쯤 되자 전 남편이 나타났어요.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 구두까지 마치 재벌 회장처럼 꾸미고 왔더군요. 손에는 와인 선물 세트까지 들고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는 모습이 우스웠죠. 예나 지금이나 허영심은 그대로였죠. 시간이 되자 딸이 로비로 나왔어요. 차분한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너무 성숙해 보였어요. 전 남편이 딸을 보고 크게 손을 흔들었죠. 서연아, 우리 딸! 아빠야! 기억하겠어? 딸이 무표정하게 전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오셨네요. 그래, 오랜만이다. 아유, 넌 많이 컸구나. 예쁜 아가씨가 다 됐네. 이쪽으로 오세요. 딸이 안내한 곳은 VIP 병동이 아니라 별관이었어요. 전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죠. 마치 자기 집인 양 거들먹거리며 걸었어요. 그래, 우리 사위 일하는 데가 어디야? VIP 병동? 야, 역시 대학병원은 다르구나. 우리 사위가 여기서 일한다니 자랑스럽네. 신경외과 병동을 지나다가 전 남편이 간호사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이 병원 정우진 선생 장인입니다. 우리 사위 잘 부탁해요. 간호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딸은 철없는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서연아, 우리 정서방은 어딨니? 수술 중이야? 아니, 나중에 사위한테 부탁해서 VIP 건강검진도 받아야겠다. 의사 가족이니까 큰 병실 혼자 쓰고 그럴 수도 있지. 한창 앞장서서 걷던 딸이 한 회의실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여기서 기다리세요. 우진 씨 손님이 와 계셔서 확인 좀 할게요. 딸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안이 보였죠. 타원형 테이블에 품이 있는 노부부 모습이 보였어요. 노신사는 감색 캐시미어 수트를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어요. 노부인은 진주 브로치를 단 정장 차림에 손목엔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을 좋게 넘을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두 분 다 70대쯤 돼 보였는데 그 자태가 범상치 않았어요. 오랜 세월 상류층에서 살아온 사람들 특유의 여유로움과 품격이 몸에 배어 있었죠.
딸과 사위가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전 남편과 대화를 자세히 듣기 위해 바로 옆 회의실로 몸을 숨긴 채 들어갔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차를 따라들이며 깍듯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더니 전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분들 사돈인가? 혼잣말을 하며 넥타이를 다시 고쳐맸어요. 그리고는 노크도 없이 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죠.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아니, 인사를 시켜주면 되지. 전 남편이 노부부를 향해 90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연이 아버지 박진호입니다. 노부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위는 일어나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전 남편은 사위가 목표가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노신사에게 급하게 다가가며 물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이시죠? 해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국 오셨군요. 딸이 막으려 했지만 전 남편은 이미 노신사 앞으로 다가가 명함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사돈이라니 영광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노신사가 명함을 받아들며 잠깐 딸을 봤어요. 딸이 작게 고개를 저었지만 전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노신사가 명함을 읽으며 말했어요. 투자 전문가시군요. 네, IT 벤처 투자 전문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전 남편이 준비해온 와인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프랑스에서 특별 주문한 겁니다. 노부인이 와인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비싼 걸 준비하시고. 사돈간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전 남편이 자리에 앉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위가 정말 훌륭하던데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 교육이 대단하셨나 봅니다. 노신사가 가만히 있는데도 전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계속 떠들었어요. 부모님 닮아서 그런지 사위도 품격이 남다르더군요. 역시 집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딸과 사위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짜여진 각본을 보는 것처럼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내내 불안해하고 있었죠. 딸이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운 건지, 그때만 해도 딸이 뭘 하렸는지 정말 아무 감도 잡히질 않았어요. 노부부는 전 남편의 과한 친근함에도 품위 있게 미소만 지었어요. 전 남편은 이걸 보고 호의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죠. 사실 저희 서연이도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어요. 제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지만 전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미국 유학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서연이가 한국이 좋다고 해서.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전 남편이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돈 간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네? 사업이요? 네.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사돈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남이면 이런 좋은 정보 알려주겠어요. 전 남편이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 가상화폐 기반 의료 플랫폼입니다. 병원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거죠. 노신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투자 최소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사돈이시니까 특별히 3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수익률은요? 월 20% 보장합니다. 6개월이면 원금의 2배죠. 사위는 옆에서 헛기침을 했지만 전 남편은 무시했어요. 자네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의사들 재테크 중요하잖아. 저는 이 프로젝트에 이 병원도 참여시킬 수 있어. 제가 인맥이 좀 있거든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며 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노부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처음 본 저한테 알려주시나요? 아이 그야 당연히 가족이니까요. 좋은 건 가족끼리 나눠야죠. 가족이라. 노신사가 의미심장하게 그 단어를 반복했어요. 근데 박 선생님은 서연 씨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전 남편이 당황했어요. 손수건을 꺼내 땀까지 닦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해외 출장이 좀 많아서 20년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서연아, 그렇게 말하면 오해하시지. 오늘이 20년 만이에요. 그것도 제가 의사랑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오신 거고. 회의실 안 공간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노부부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전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죠. 아이 서연이가 아직도 서운한 게 많은가 보네. 아이 그래, 아빠가 미안해. 그래도 이제부터 자주 보면 되잖아. 자, 그런 우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투자 얘기나 마저 할까요? 노신사가 태블릿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근데 이 수익률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뇨.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 기간은 가상화폐 대폭락 시기였죠. 전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아이 그건 저희가 특별한 기술력으로, 그리고 이 회사명 코인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여태 말없이 앉아만 있던 부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건 다른 프로젝트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다른 자료 보여드릴게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땀도 나기 시작했죠.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고 노신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저희가 투자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시 사업가신가 봐요. 어쩐지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흰 주로 사기당한 돈을 회수하는 일에 투자하죠. 네? 그게 무슨... 설마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람이 그대로 굳는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빠가 친 사기 잊으셨어요? 전 의대 다닌 적도 없는데 왜 제 이름을 팔았을까요?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으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요. 다 들어보셔야죠. 딸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3년간 모았어요. 피해자들 진술서, 계좌 내역, 녹음 파일, CCTV 영상. 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이만 가야... 전 남편이 재빨리 문으로 향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문 열어! 지금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냐고! 딸은 당황하지 않고 쏘아붙이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 생각은 안 했으면서 사위 돈까지 뜯어낼 생각이었죠? 서연아! 병원 오는 길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억하죠? 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바로 이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나야.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그래, 의사 사위. 큰 건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부모까지 만나면 더 좋고. 우리 그 딸은 아직도 멍청해. 아빠라고 하니까 만나준다잖아. 사위 돈줄 좀 빼먹고 병원 관련 투자도 해볼까 해. 이게 웬 횡재냐. 전 남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딸이 잠시 멈췄죠. 내가 멍청하다고요? 서연아, 그건 그냥 농담으로. 저는 멍청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아빠란 인간에 대해서 다 조사했거든요. 노부인이 다른 서류를 꺼내더니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렸어요. 박진우 씨가 20년간 사기친 사람들이에요. 피해자만 47명, 총 피해액은 15억 원. 2018년 할머니에게 3억 사기, 의사 행세하며 간호사들에게 2억 투자 사기, 가짜 부동산 투자로 5억 사기.
다 평생 성실하게 땀 흘려 돈 모은 선량한 사람들이었죠. 전 남편이 의자를 잡고 휘청이더니 결국 주저앉았어요. 이건 증거가 없어. 다 무혐의로. 증거요. 딸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3년간 모았어요. 피해자들 진술서, 계좌 내역, 녹음 파일, CCTV 영상. 심지어 아빠가 지금 사는 여자가 3명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옆에서 사위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강남 오피스텔의 최미라 씨, 판교 아파트의 김지연 씨, 그리고 일산의 박수정 씨. 각자한테 다른 직업으로 속이고 있죠. 그 사람들도 멍청해서 다 속아주던가요? 전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딸을 봤어요. 서연아, 착한 내 딸이 왜 이래? 그래도 난 네 아빠잖아. 아빠요? 딸이 비웃었어요. 엄마가 둘째 유산했을 때 어디 있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엄마가 울면서 태어난 거 알아요? 그때 아빠는 룸사롱 여자랑 제주도 여행 중이었죠. 전 남편이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 다 지난 일이야. 설마 날 경찰에 넘기려고?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없다고요? 진짜 멍청하네. 방금 전에 우리한테 투자 제안했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야. 월 20% 수익 보장?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노신사가 끼어들었어요. 박씨, 우리가 당신을 여기 부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뭐? 너희는 뭔데?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린 그냥 투자 사기 피해자가 아니에요.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목 부분을 만지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거야? 전 남편이 당황해하는 사이 노신사가 목덜미에서 뭔가를 잡아당겼어요. 실리콘으로 만든 특수 피부였죠. 주름지고 처진 목의 피부가 벗겨지자 탄탄한 30대의 목이 드러났어요. 이것들 뭐야? 노부인도 손을 들어 관자놀이 부근을 눌렀어요. 그러자 이마에 깊은 주름이 벗겨지기 시작했죠. 특수 분장용 라텍스였어요. 그녀가 그것을 천천히 떼어내자 주름 하나 없는 젊은 피부가 나타났어요. 말도 안 돼! 전 남편이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어요. 노신사가 백발 가발을 벗었죠. 그 아래엔 까만 머리가 있었죠. 금태 안경도 벗어던졌어요. 도수 없는 가짜 안경이었죠. 노부인은 볼에 붙인 실리콘 패드와 입가의 팔자주름 분장도 제거했어요. 두 사람이 굽었던 등을 펴고 똑바로 섰어요. 60대 후반의 노부부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기억하시죠? 목소리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까의 쉰 목소리가 아닌 젊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3년 전 코인원 프로젝트로 전재산 5억 날린 부부요. 강민석, 최효진입니다. 여자가 손등에 붙였던 노화 분장을 떼며 말했어요. 사람 속이는 기분 어때요? 우리도 당신한테 이렇게 속았었는데. 당신은 그때 양복 입고 나타나서 대기업 부장이라고 했죠? 명함도 가짜, 사무실도 가짜,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본 거예요. 전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짠 거였어? 서윤이 너까지 한패야?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아셨어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빠라면 겉모습에 속을 게 뻔하니까요. 돈 있어 보이면 무조건 달려드는 습성도요. 근데 예상대로 돈 많은 노부부로 보이니까 침 흘리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지. 옛날 일이 떠올랐는지 남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당신한테 당했을 땐 20대였어요. 신혼부부였죠. 그때 당신한테 속아서 아파트도 팔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우리 딸이 그때 5살이었어요. 아이 유치원비도 못 낼 지경으로 바닥까지 갔다고요. 우리 남편 그때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제가 막지 않았으면 이 사람 지금쯤... 전 남편이 둘을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회장 부부가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죽을 생각까지 했다가 결심했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죽을 때 죽더라도 당신 깜빵 보낸 뒤에 죽자고 그랬다고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4년을 일도 뒤로 하고 당신을 쫓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고 증거도 모으고. 남자는 전 남편을 살기 넘치게 노려봤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제 딸이 의대생이라 특별한 정보가 있다. 믿고 투자하라고 했죠. 같이 딸 키우는 사람이니까 믿으라고. 어떻게 자식까지 팔아서 사기칠 생각을 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전 남편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때는 정말 수익이 날 줄... 거짓말! 당신은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어. 우리가 모를 것 같아? 가짜 사무실, 가짜 직원, 가짜 수익률 그래프까지 모든 게 가짜였어. 당신 인생까지도. 전 남편이 어떻게든 여기를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꼭 동물 우리에서 탈출하려는 것처럼 그 모습이 너무 필사적이었죠. 딸이 다가가며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제 게임 끝이에요. 도망칠 데 없다고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다 설명할게. 용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한테 양육비 보낸 적 없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당신 특기가 곤란해지면 도망친다는 건 내가 잘 알죠. 절대 못 나가요. 경찰 오기 전까진. 남자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경찰 올 시간 다 됐네요. 변명하실 것 있으면 잘 준비해보세요. 정확히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박진우 씨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이건... 서연아! 아빠야 아빠!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전 남편이 발버둥 쳤어요. 잠깐! 내가 다 털어놓을게! 다 자백할게! 모두가 멈췄어요. 형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뭘 자백하겠다는 거죠? 전부! 20년간 제가 한 모든 사기 대신 딸한테 한 번만 용서받게 해주세요. 딸은 그 말에도 흔들림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요?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옆에 있는 경찰관이 영상 녹화를 시작했죠. 자백하시겠다 그러셨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다 확인해보죠. 2023년 6월 강남 성모병원 간호사 5명에게 2억 투자 사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4년 3월 가짜 암투병 연기로 후원금 3억 사취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하나 인정할 때마다 전 남편의 목소린 작아졌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가장 나쁜 건 자기 딸 이름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전 남편이 고개를 살짝 들더니 딸을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난 진심으로 우리 서연이가 잘 되길 바랬어. 거짓말! 딸이 분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아빤 단 한 번도 내 생일이나 졸업식에 온 적 없었어. 심지어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축하보다 먼저 사위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것부터 물었잖아. 아빠한테 난 그냥 돈 뜯어낼 도구였어. 20년 전에도 지금도.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딸을 봤죠.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뭐요? 너 한 번이라도 아빠가 그리웠던 적이 있니?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있었죠. 하지만 이젠 없어요.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전 남편이 처참한 표정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서연아, 그래도 난 네 아빠야. 피는 못 속여. 딸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어요. 피만 나눠줬을 뿐이에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 같은 사람이 가족이라고? 자격도 없어.
그 말에 전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고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형사들이 전 남편을 데려간 후 다른 형사 한 명이 남아서 추가 조사를 했어요. 서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네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증거 수집은 여기 두 분이 다 하셨죠. 남자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피해자라서 복수심이 있었으니까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진우 씨 여죄가 상당하네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5건이 넘어요. 형량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서요. 사위가 물었어요. 최소 7년에서 10년은 나올 겁니다. 상습 사기에 금액도 크고 그리고 서현 씨 양육비 청구 서류예요. 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보해 주신 자료 보니 박진호 씨 숨겨둔 재산이 꽤 있더라고요. 압류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자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8억 정도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어요. 꼭 받으세요.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표정으로요. 저는 양육비 안 받을래요. 괜찮아요. 서연아, 너 진심이야? 사위가 더 놀라서 물었어요. 그 돈 다 피해자들 돈이잖아. 더러운 돈 받고 싶지 않아. 대신 피해자분들에게 다 돌려드리고 싶어.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아빠가 출소하면 저와 엄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명령 내려주세요. 엄마가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서요. 형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해 드릴게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조심히 딸이 있던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이처럼 우는 딸을 옆에서 사위가 달래주고 있었죠. 그때 절 보더니 딸이 더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딸은 한참을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리 말하지 못해서. 괜찮아. 다 끝났잖아. 부부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제는 분장을 벗고 젊은 모습이었죠. 어머님이시군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똑똑한 딸 두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딸 도와주셔서. 저희도 복수할 기회를 얻었으니 서로 좋은 거죠.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얼마나 오래 해온 순간인지 그제야 알았죠. 엄마, 사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빠가 가끔 우리 집 근처에 온다는 거.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집 근처에? 설마 마주친 적 있어? 아니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보이는 거예요. 마트에서, 심지어 엄마 네일샵 앞에서도.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도 올 때가 있었어. 받으면 바로 끊어지고. 그때부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위가 설명을 보탰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버님이 뭘 노리는지 알아보려고. 딸이 그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탐정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2년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야? 제가 대기업 다닌다는 것부터 우진 씨 만난다는 것도 알고 우진 씨가 의사라는 걸 알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때 저분들 만났어요. 아빠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조사하다가 피해자 모임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서연 씨가 처음 왔을 때 울면서 사과했어요. 아버지가 끼친 피해를 대신 사과한다고. 그분들 얘기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월세도 밀리고. 그때 엄마하고 나랑 겪은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아빠를 막아야겠다고 결심한 거야. 여자가 이어서 이야기해줬어요. 서연 씨가 제안했어요. 함께 증거를 모아서 확실하게 끝내자고. 같이 3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큰 그림은 서연 씨가 다 짰죠. 오늘 분장 아이디어도 서연 씨가 낸 거예요. 덕분에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딸 등을 쓸어내리면서 말했죠. 아이, 그래도 위험할 수 있었는데 혼자서 그 많은 걸 애썼어. 엄마는 20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끝낼 차례였어. 나도 다 컸어. 젊은 부부가 떠난 후 우리 셋만 남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아빠 이제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그래, 수고했다, 우리 딸. 엄마가 끝까지 못한 걸 네가 다 해줬네. 4개월 뒤 전 남편의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해서 저도 함께 갔죠. 법정에서 본 전 남편은 초라했어요. 백발이 들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딸을 노려봤어요. 눈빛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간 숨죽이고 살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박진호 씨, 뭘 쳐다봐요? 이게 당연한 대가예요. 이게 진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런다고 겁먹을 줄 알아? 너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도 이제 무섭지도 않아. 법정 경위가 다가왔지만 전 마지막 말을 했어요. 10년 후에 나와도 찾아올 생각 마. 우리한테 당신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서 주변에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쓸쓸하게 죽을 일만 남았어. 전 남편이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너희 후회할 거야. 후회는 너나 많이 해. 가족을 돈으로 바꾼 것, 거기 안에서 많이 후회해. 법정을 나오면서 딸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대단했어. 엄마가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놀랐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인간한테 할 말 다 했네.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 응. 근데 네가 당당하게 맞서는 걸 보고 엄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20년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날 전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끼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잔을 들었죠.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다 잘된 기념으로 건배! 다 같이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 딸이 말했죠. 엄마, 난 음료수로 마실게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축하해 주세요. 응? 또 뭐가 있어? 저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이에요. 정말?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생기려나 보다. 우리 다시 건배하자.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날이었죠. 어느새 손녀가 1살이 됐어요. 저도 할머니가 됐지만 너무 행복하기만 해요. 딸과 사위, 손녀, 이렇게 네 식구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내죠.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까? 후회는 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젠 미움도 원망도 없어요. 그저 불쌍할 뿐이죠. 하루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그 생각은 해. 우릴 한 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할까. 근데 아빤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린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지. 맞아요. 그 사람에겐 가족은 없었어요. 오직 이용 가치만 있었으니까요. 사실 오래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진짜 잘 사는 것, 사랑이 뭔지, 또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하루하루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일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맞대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